네, 올 들어 지금까지 IPO 시장의 주인공, 단연 바이오 산업이었습니다. 1월부터 오늘까지 새롭게 상장된 종목이 모두 10종목인데요. 이 중 무려 5종목이 모두 바이오 관련주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의미겠죠. 저희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셀트리온의 해외 블록딜 악재와 함께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악세를 띄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새롭게 주목할 기업까지 바이오주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건희 캐스터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 듣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유한타증권의 이민주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는 이해가 가는데 신라젠 같은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도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문제들 투자 심리 문제 때문일까요? 네, 일단 오늘 좀 어저께 그 남북 관련해가지고 예.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저도 그렇고 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쵸. 좀 완전 반대되는 결과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셀트리온 블록딜 좀 이슈로 예. 그것 때문에 좀 바이오 종목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되고 거기다가 또 내일 또 트리플 위치잉 데이 선물 만기 그것도 예.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해서 지금 그동안 좀 바이오 업종도 좀 많이 올랐었고 해서 좀 투심 악화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좀 장기적인 이제 시장 상승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아직 예.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에 관한 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아직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오늘 그 셀트리온의 블록딜 현상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장기적인 추세, 그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면은 네. 악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겠죠? 아무래도 그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바이오 주도주잖아요. 제 예. 1위 주도주기 때문에 대장주기 때문에 좀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생기면은 당연히 주변 업체들은 좀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셀트리온이 대장주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 흐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자사의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 상승 추세도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좀 충분히 계속 바이오 업종들은 면밀히 관찰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일단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이어서 이 바이오 투자하실 때 알아야 할 점들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3번째인데요. 네. 지난번에는 바이오 투자할 때 키워드, 또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오늘은 트렌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최근에 바이오 산업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라고 할 수 없죠. 작년 하반기부터 바이오 업종이 좀 붕 뜨게 됐는데 신라젠을 필두로 이게 이제 항암제 시장이죠. 항암제 중에서도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분야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 종목 위주로 해서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게 됐던 거고요. 예. 앵커님, 우리나라 지금 사망 원인 1위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교통사고일 것 같은데. 교통사고는 예. 아니고 사망 원인 1위는 지금 현재 암이라고 합니다. 암인가요? 네, 현재 암이고 2위는 이제 심장 관련 질환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지금 무궁무진한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그 제약 산업 내에서도 항암제 시장은 독보적으로 지금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2017년 8월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대형 제약사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예. 길리어드라는 제약 회사가 카이트라는 업체를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업체를 13조 원에 인수하는 그런 빅 이벤트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암 시장 규모가 한 170조 정도 돼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지금 현재 한 30조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럼 최근 그 바이오 트렌드에서는 항암제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면역 항암 시장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항암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네네. 일단은 그 항암제 중에서도 제가 좀 최근에 눈여겨보는 건데 1세대 기술이냐, 2세대 기술이냐, 3세대 기술이냐. 예. 과거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2세대하고 3세대 기술이 좀 약간 헷갈리는 그 중간에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그 개념을 좀 짚고 가야지 3세대 쪽이 왜 좋은지 왜 이렇게 좀 가치를 많이 줄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를 갖고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총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가 한 3가지가 종류를 하는데 예. 그 중에 암 치료에 관련하는 세포가 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는 NK 세포하고 네. 하나는 T 세포, 네. 그다음 하나는 이제 수지상 세포 이렇게 지금 나눠서 오늘 좀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3가지가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먼저 NK 세포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 NK 세포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NK 세포는 그 약자가 내추럴 킬러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암세포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를 분리를 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기특하네요. 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좀 더 세세적으로 좀 보면은 NK 세포가 암 세포를 만나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신호,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면역 세포들까지 다른 면역 세포들이 그 사이토카인을 보고 이제 암 세포를 힘을 합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돼서 결국 사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NK 세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꿈의 세포인데 되게 안타깝게도 현재 이거를 아직 상용화해서 할 수 있는 제약회사는 아직은 없고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고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예. 국내에서는 아마 제가 확실하게 조사는 못했어요. 많이 조사는 못했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도 지금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좀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대량 증식이 어려워요. 좀 배양이 좀 굉장히 좀 어렵고 예. 거기다가 좀 체내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굉장히 짧습니다. 활성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너무 짧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그 글로벌 제약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가 이제 NK 세포 배양 기술을 갖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임상 성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양 중인 거죠? 그렇죠. 네, 배양 기술 그런 대량 생산을 좀 가능할 수 있는 그게 좀 핵심인데 그거를 지금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T 세포. 예. 네, 과거 이제 면역 항암제 이제 주가를 많이 급등시켰던 거. 다 이제 T세포 활성화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쵸. 네, 다 굉장히 T세포 활성화에 관련된 거라서 T세포가 어쨌든 암을 죽이는 세포이기 때문에 T세포 활성화를 시키는 거에 대한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치료 환자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각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럼 T세포가 그럼 뭐냐?
T세포는 암을 죽일 수 있는 세포인데 우리 몸에서 죽일 수 있는 세포인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NK 세포와는 다르게 본인이 스스로 이걸 찾지를 못합니다. 아, 본인이 스스로 찾지를 못해서 이제 수지장 세포가 그게 여기 암이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수지장 세포가 항원 제지 세포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정보를 잘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지장 세포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T세포는 암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T세포랑 수지상세포 이 두 가지가 쌍이 돼서 짝으로 같이 이제 그렇죠.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과거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았던 카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 카티가 뭐냐면 그 우리 몸에 그 환자에 있는 T세포를 빼내 가지고 이제 거기를 좀 강화시킨 다음에 환자 몸에 다시 주입을 해서 이제 T세포의 활성을 좀 증대시켜 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좀 죽이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카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암치료에 있어서 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좀 혁명적인 사건이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많은 지금 항암 업체들이 카티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T세포의 뭐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예, 건가요? 근데 어쨌든 T세포를 좀 증식을 하고 좀 강화시켜서 우리 몸에 다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지상세포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지장 세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정보 전달을 해주는 항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T세포. 얘는 뭐 네. 공격이나 죽이는 건 네,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런 걸로 지금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가 아직은 좀 없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NK 세포 마찬가지로 대량 증식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체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K 세포랑 수지장 세포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화된 3세대 기술이다. 그래서 어렵게 아직은 상용화 안 됐기 때문에 예. 만약에 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높은 주식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면역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3개 말씀드렸고 예. 면역 관문 억제제죠. 아, 네, 다른 건가요? 네,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의 이제 면역 시스템이 너무 강화가 되면은 이게 정상 세포까지 막 죽이게 돼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질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또 워낙 또 지능적이다 보니까 이게 면역팀이 이제 죽이려고 오면은 나는 암은 아니다 하면서 위장을 해요. 아, 그래서 그런 위장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예.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들도 뭐 합쳐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걸 병용요법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면역 관문 억제제로서 완치가 된 사람이 있었죠.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 흑색암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면역 관문 억제제인 면역 관문 억제제인 머크사의 키트루다를 투여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혈액암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데 고형암, 막 간암이나 위암 같은 데서는 그렇게 좀 반응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률이 적은 거에 대한 약들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수많은 지금 암 치료제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한번 섞어서 써보자 칵테일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변형요법이 작년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네. 네, 지금까지 이민주 차장과 함께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IPO 일정들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투자조합 사모펀드 운용사인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가 어제 일반 공모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039대 1을 기록하며 기관 청약에 이어서 흥행 대박을 이어갔다는 평가고요. 청약 증거금은 2조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6,5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오는 14일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또 재활용 기술 기업인 에코마이스터 역시 어제 청약을 마쳤는데요. 경쟁률은 163대 1로 집계가 됐고 오는 15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네요.
또 그리고 오늘 애경산업이 수요 예측에 돌입했습니다. 내일까지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요. 시가총액 규모가 최대 8,900억 원까지 예상되면서 이번 달 IPO를 앞둔 기업들 중에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국내 기관이 얼마나 인정해줄지가 밸류에이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달성에는 중국 시장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적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기관은 전망치를 다소 낮게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12일에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29,100원에서 34,100원 사이를 제시했고요. 14일에 공모 청약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바이오주 케어랩스가 12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O2O 플랫폼 기업으로는 최초로 상장하는데요. 이번 케어랩스의 상장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스타트업과 또 중소기업 상장을 독려하겠다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면 향후 상장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귀감이 될 수 있어서 더욱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을 거쳐서 오는 28일에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바이오주의 IPO 흥행 러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외 주식 게시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민주 차장과 함께 코넥스에서 거래 중인 바이오 기업 툴젠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툴젠을 가지고 오셨는데 툴젠 유전자 가위 기술로 굉장히 유명하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해당 회사를 제가 직접 아직은 탐방을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자료들을 참고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랑 좀 포함을 해서요. 네, 일단 툴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들었다시피 이제 3세대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신약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관련해 가지고 뭐 동식물 관련해서 또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간단히 좀 기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1999년에 설립된 유전체 교정 기술 전문 기업이고요. 이제 그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체를 교정한 배양 세포 및 실험 동물들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일단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요.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싱가포르 등 이제 유전자 가위하고 유전자 교정 제품 등을 수출하여서 이제 수출 비중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툴젠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분 구조는 뭐 그 특수 이제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특수 관계인이 이제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VC 물량이 좀 있고요. 자사주는 되게 미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기타 주주들로 개인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을 때 이 툴젠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 기술력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툴젠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아직 그 실적은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일단은 좀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테크이기 때문에 실적은 바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기술들이 향후에 굉장히 이제 좋아질 걸로 현재 많이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가 이제 굉장히 높게 지금 그 코넥스 한 거의 시가총액 1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거래대금 1위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핫한 코넥스의 가장 핫한 종목이고요. 뭐 실적은 아무래도 뭐 모든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마찬가지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좋지는 않고 뭐 아무래도 이제 신약 및 유전자 기술 특화업체이다 보니까 아직 매출과 이익은 낮은 편인데 이제 향후 이 툴젠이 가진 기술이 상용화돼서 이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면 이제 좀 되게 독보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있죠. 그리고 자본 현황을 보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이제 자본금이 이제 좀 증가하면서 재무 구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유 현금도 한 110억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신약 바이오테크 업체 중에서는 좀 재무 구조는 좀 양호하다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이 툴젠의 핵심이 유전자 가위 기술일 텐데 네네. 사실 이 기술을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툴젠이 직접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 그리고 네. 또 어떤 기술인지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쉽게 말하면 유전자 가위가 뭐 유전자 우리 몸의 유전자 좀 DNA를 조금 조작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거에 있어서 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업체다. 그리고 이거 유전자 가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예. 뭐 동물 지금 현재 동물하고 식물 쪽에서 많은 좀 성과가 데이터가 나왔지만 향후 이것을 이제 우리 몸에 대입을 해서 우리 몸 질병에도 예.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범용성이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자, 그럼 툴젠이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 네. 모델을 만들어 갈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회사 그 IR 자료를 참고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뭐 유전자 가위라는 그 플랫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 동식물 플랫폼 이제 뭐 대두라든지 돼지, 뭐 치료용 단백질 생산 이렇게 지금 형질 변환된 돼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지금 치료제 시장도 진출을 해서 뭐 면역세포 프로그램, 뭐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카티 예. 세포 그 면역 치료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 뭐 간, 신경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유전자 가위 기술 자체가 상용화된 건 아니죠? 그 기술은 지금 임상동을 통해서 이제 뭐 이거 지금 판매로까지는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기술은 있는 거죠.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 제품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 것까지가 아직은 조금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제품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임상 몇 단계에 있다 이런 것도 구체화돼 있나요? 지금 매출이 그 형질 변환된 걸로 지금 나오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향후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성공성이 높여져 가지고 매출로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태인 거죠. 네.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현재 툴젠이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시총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시총은 거의 한 1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늘자로 예. 제가 봤더니 한 1조 한 3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시총이 뭐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뭐 좀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예. 최근 나스닥에서 상장되는 그 바이오 업체들, 특히 이제 3세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프리 밸류로 보통 한 8천억 정도에서 좀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쟁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2조라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좀 비싸다라는 생각은 현재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성과가 나면은 더 큰 게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조금 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 네. 독보적인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투자할 때는 뭐 이 기업을 어떤 기업이랑 비교해서 주가가 적정한가를 살펴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툴젠이랑 비교할 수 있는 뭐 국내 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이라든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제가 마크로젠도 유전자 가위 그렇게 있다고 하고 예. 뭐 차바이오텍도 하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비교할 만한 기업이 없어요. 좀 약간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밸류업을 높게 받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저희가 그럼 툴젠에 투자할 때 지금 이제 뭐 코넥스에서 거래 중이니까 네. 툴젠을 눈여겨보고 있다 투자할 때 네. 좀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바이오 산업이 좀 꿈을 먹는 산업이다 보니까 예. 일단 전반적인 이제 그
바이오에 대한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데 뭐 모든 바이오테크가 가진 리스크죠. 임상 실패,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뭐 이제 임상 결과가 좀 잘 안 좋거나 뭐 그러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예. 네. 네, 지금까지 이민주 차장과 함께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툴젠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